네, 안녕하세요. 마린 앤 콜라 해양과 극지를 주제로 이번 세미나를 발표하게 될 신흥대학교 팔레트 동아리 부회장 김재환입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다 환경 문제에 보다 이제 관심을 기울이게 돼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쓰레기섬, 그리고 두 번째 바다 탄압화하고 그 다음에 바다 환성화 문제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극지방의 실태와 그에 따른 해수면 상승 문제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과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무심코 쓰레기들의 종착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육지일까요? 아니면 바다일까요? 보통 바다가 많이 네. 육지에도 이제 쓰레기가 이렇게 모일 수가 있고, 바다에도 많은 양의 쓰레기가 흘러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다로 모인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바다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거대한 쓰레기섬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이러한 쓰레기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봤다시피 이제 육지에서 해안으로 들러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약 2억 7,500만 톤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젠백 미국 조지아대 교수님이 쓴 논문에 참고해서 이제 전 세계 해안 국가 192곳을 포함해가지고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2010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480만 톤에서 1270만 톤이 이제 바다로 흘러간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쓰레기들이 왜 다시 육지로 나가지 못하고 바다에 모여서 거대한 쓰레기섬을 만들게 되는 건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바로 해류의 순환 때문입니다. 한 예로 북태평양에는 해류들이 모였다가 이제 돌아나가는 북태평양 환류 지역이 있는데, 이제 크루시오 해류, 여기 나타나시기 크루시오 해류랑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그리고 북적도 해류, 이렇게 거대한 4개의 해류들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거대한 물 소용돌이를 만듭니다. 이때 타운 안쪽, 여기 안쪽 중심 부분에 이제 물의 흐름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류를 따라 흐르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쓰레기들이 점차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쓰레기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이제 여기에 환류에 북태평양 환류, 북대서양 환류, 남대서양 환류, 남태평양 환류하고 마지막으로 인도양 환류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해류의 순환 때문에 쓰레기섬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시겠습니다. 쓰레기섬들 중에서는 이제 한반도에 약 7배 정도에 이르는 이제 거대한 쓰레기섬이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텍사스주에 약 2배 정도 가량의 쓰레기섬도 존재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쓰레기섬에 존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병, 뚜껑, 빨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미세 플라스틱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약 0.5cm 정도, 5mm 정도만 합니다. 이게 너무 심각할 정도인데, 어느 정도냐면 이제 플라스틱이 자외선에 의해서 서서히 부스러지기도 하고, 일부 화장품이나 치약소, 세탁, 세제등과 같이 이제
도시의 미세먼지 속에도 이제 같이 미세 플라스틱에 포함된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 정수 처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하수구를 통해서 강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제 또한 이제 물 속에 떠다닌다고 하더라도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치우기가 어렵다고 실제로 거기 전문가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환경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굉장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플라스틱을 먹이로 그리고 비닐 봉지를 해파리로 오인해가지고 그것을 삼키고 그걸 또한 이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포장끈이나 상자 등에 몸이 걸려가지고 그 간혹 사진들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에 이렇게 먹고 피해를 받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약 매년 100만 마리 정도의 해양 조류들과 해양 표류들이 플라스틱 먹고 이렇게 죽는다고 이렇게 과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해양 조류들을 해부해봐가지고 그 결과 그 안속에 엄청난 수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그게 동물들한테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한테도 굉장한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앞서 말했다시피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해양생물들이 먹는, 즉 우리가 먹는 생선식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먹이사슬을 타고 올라와서 우리가 그걸 섭취하게 돼가지고 그게 또 해양 생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한테도 굉장히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다를 떠다닌다고 해가지고 다양한 쓰레기들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걸릴까요? 여기서 봤다시피 이제 낚싯줄 같은 게 600년 정도 걸리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400에서 450년, 그 외에도 유리병 같은 거에는 아예 분해되지가 않는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분해가 아예 되지 않는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즉 평균적으로 보면 플라스틱은 약 무려 400년 정도 지나야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미세 플라스틱 알갱이가 들어있는 화장품이나 치약 이런 세제들 이런 거를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으며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는 실천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캠페인도 여는 방식으로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바다 사막화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과연 바다가 사막화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앞에 그림을 보았다시피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탄산칼슘, 즉 석회가루가 석출돼가지고 해저 생물이나 해저의 바닥이나 바위에 붙어 하얗게 보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닥 사막화 현상의 원인은 대체 무엇일까요? 아직 확실한 이론 정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원인 규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시 유력한 원인, 이렇게 유추하는 거는 보여지는데요. 바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 즉 CO2의 용해도 감소로 인한 고체화가 문제가 됐고, 그리고 무분별한 연안 개발과 해양 오염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에서 이렇게 두 가지 원인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빨간색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봐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독도 그리고 제주도 쪽에 빠르게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다 사막화 현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 뉴스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이제 동해 바다의 약 62%가량이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해마다 1200헥타르씩 사막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체감이 안 되실 겁니다. 1200헥타르가 어느 정도냐면 약 상암 서울 축구 경기장이 8250 제곱미터인데 1200헥타르는 1200만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즉 경기장의 약 145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동해안도 아까 말했다시피 제주도와 남해 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다 사막화가 일어나게 되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먼저 바다 산성화 현상으로 탄산칼슘이 성출하게 되면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수소 이온 농도가 적어지게 되면서 바다가 알칼리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중성 조건에 살아온 해조류들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해조류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물질을 만드는 1차 생산자 역할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 직접적인 먹잇감 역할을 하게 되는데, 사막화로 이렇게 되면서 해조류들이 멸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양 생태계 파괴 및 종의 다양성 감소, 어장의 황폐화 등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약간 좀 렉이 걸릴 텐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조류의 멸종은 해양 생태계의 먹잇감 감소뿐만 아니라 서식지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데, 그 이유는 해양 생물의 서식적인 산호초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호들은 해조류 등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는데, 이렇게 되면 해조류들이 멸종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산호초들도 사라지고, 그리고 점점 해양 생물들 서식지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점차 바다가 사막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012년도부터 바다식목일이라고 해서 이제 바닷속 생태계 인공 해조류를 심어서 바다숲을 만드는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날 해조류가 가장 빨리 성장하는 시기라고 해서 이렇게 선정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러한 바다 해조류를 심어가지고 바다숲을 조성하고 사막화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다숲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해조류를 심고 그 다음에 염색 식물 등을 이식해가지고 염색 식물장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조성지 환경을 개선하고 심은 해조류들을 먹는 천적들이 먹는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이제 자연 안반이 개선되고 사막화 현상을 이를 통해서 억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다숲을 조성할 때 친환경 인공 어초라고 하는 트리톤을 이용하게 되는데, 트리톤이 어떤 거냐면 일반 자연석에 비해서 철, 칼슘 등의 해안에 유용한 미네랄을 다량 함유한 소재로서 사막화로 인해 훼손된 어조류와 어패류를 단기간 회복하는 좋은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리톤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바다숲을 바다숲을 조성한 예가 우리나라에서 나타났는데, 바로 이제 전남에 있는 검은도 해역입니다. 이곳에 트리톤 어초 179기 정도를 시공을 한 후에 일반 어초 대비 생물 개체수가 1.9배 생물이 증가를 하였으며 종류 등도 역시 증가하였다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바다숲이 조성이 되면 연안 생태계 회복과 온실가스를 저감하며 청정 바이오 에너지 공급 및 오염물질을 정화하고 그 다음에 웰빙 식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유용 가능성 물질 공급 등과 다양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흡수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이제 논문지에 실리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해조류들을 이제 심어가지고 바다에 녹아있는 온실가스를 줄여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다 사막화 같은 경우에는 주된 원인이 바로 지구온난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지구온난화 현상이 역시 극지방 쪽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쪽은 극지방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극지방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는데요. 앞에 사진에 보았다시피 흰색 부분이 빙하의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885년에 빙하의 양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빙하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빙하의 양이 줄어들어서 극지방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일까요? 빙하가 녹음으로 인해 극지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세 장의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진의 경우에는 빙하 위를 이동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북극곰들이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이제 이동과 사냥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사진은 남극의 사진인데 남극도 북극이랑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고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빙하가 녹으면 남극급에 생활하고 있는 동물들의 개체수에도 역시 영향을 주게 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북극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체수가 이제 멀리 이동하고 사냥이나 짝짓기 할 때 이제 등등의 생활 대부분을 얼음 위에서 해결하는데 이제 바다사자나 바다표범도 사냥할 때 많이 얼음을 필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극과 북극이 얼음에 녹아가지고 해수면을 상승하게 되면 북극곰에 사냥할 수 있는 기간도 줄고 그에 따라 먹이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체수가 급격하게 급격하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남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극도 빙하가 녹으면 먹이 사슬의 기초인 크릴새우가 서식 조건이 악화돼가지고 이제 그걸 주먹이를 사용하는 펭귄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극지방에 사는 생물들의 개체수에 영향을 크게 주면서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빙하가 녹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구의 바다 해수면이 오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다시피 이제 홍수 및 태풍의 자연재해 빈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최근 13호 태풍 파토로 인해 동남아시아 피해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더워진 지구에서 약 2개월 동안 이제 예상값을 훨씬 넘는 폭우가 쏟아지게 돼가지고 특히 동남아시아 쪽에 굉장히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와 네팔에서는 1,8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고 강하리에 위치한 방글라데시의 저지대의 3분의 1이 침수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이 하토에 의한 피해 인원수가 약 2,400만 명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앞에 말했다시피 태풍 풍속이 37년 전보다 15% 강화됐다고 이렇게 국제 기사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우리나라 역시 태풍으로 인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걸리네요. 이제 두 번째는 해수면이 이제 국토 상실에 관한 내용인데,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가장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이나 이제 섬들이 점점 물에 잠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되고, 또한 관광지로 이용하게 되는 섬이 잠기게 되면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납니다. 이러한 경제적 손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두 가지 예를 조사해 왔는데, 남태평양에 위치한 투발루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이미 해수면이 너무 상승돼가지고 수도인 푸나푸티가 잠수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서울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사람들과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서 결국 국가 포기까지 지금 감수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사례와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해수면도 40년간 10cm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이제 바다 생물들의 영향을 주게 돼서 생태계 교란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는 이제 생태계가 변환되면서 외래종들이 많이 발생하게 돼가지고 그로 인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피해로 인해 환경 난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경 난민이란 이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생기는 난민을 말하는 건데, 주로 보편적인 원인은 자연재해 및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주로 자연재해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환경 난민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환경 난민의 수가 어느 정도일까? 네, 위에 사진과 같이 보시면 글이 적혀져 있는 곳이 환경 난민이 발생한 곳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환경 난민이 발생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전문가들과 환경 운동가들이 예상하기에는 이제 앞으로 글이 적혀져 있는 곳이 빽빽할 정도로 많아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2010년 기준으로 무려 4,2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이러한 수준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면 2050년에 약 10억 명 정도의 환경 난민이 예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난민이 발생하게 되면서 토가 없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전쟁 가능성도 고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환경 난민의 수가 급증하게 되는데, 현행 국제법 체계 내에서 아직까지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 실태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발생한 난민의 경우에는 국제단체 등을 원조를 받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UNHCR이 있겠죠. 이제 환경 난민의 경우에는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아가지고 원조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연합과 독일 메르켈 총리를 토대로 해가지고 약간의 환경 난민을 위한 법이 계속 제정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효성이 없다는 거로 봐서는 아직까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 같은 데서는 이렇게 회화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제 난민의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의 탁상 행정을 비꼬는 내용입니다. 이거 통해서 이 만화가 발표되고 난 이후부터 많은 비판적인 의견들이 수렴되고 탁상 행정에서 많이 물러갔다는 것 차원에서 이 만화를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이제는 환경 난민의 존재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내세워서 새 협약을 또 아니면 보완할 점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결국에는 주 원인인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먼저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화석 연료로 인해 발생하는 CO2의 양을 줄일 수 있도록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하루빨리 실용화될 수 있도록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현대 같은 경우는 수소 에너지를 굉장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수소 에너지의 공급이 어느 정도냐면 거의 무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말 그대로 우주에서 엄청난 양의 수소가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에너지로 활성화시킬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에너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고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탄소 라벨링 제도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탄소 라벨링 제도를 이제 약간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제품의 생산, 수송, 사용, 폐기 이런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에 대해서 CO2로 환산해가지고 제품에 부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제 이러한 탄소 라벨링 제도의 목적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매출량을 표기를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면서 시장 주도로 저탄소 소비 문화 확산을 기여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할 때는 어느 기업이 발생한 환경 CO2량을 이제 해가지고 만약 그 정부가 정해준 규범 안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그 기준을 넘어갈 시에는 벌금 아니면 그에 따라 이제 환경 시장의 CO2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CO2를 배출할 양을 사고 팔고 한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암모니아 가솔린 자동차 상용화입니다. 암모니아에는 탄소가 존재하지 않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각종 환경 규제와 기업과의 협조를 통해서 환경 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탄소 라벨링 제도 이제 기호가 이렇게 나타났고 여기는 이제 수소 자동차, 암모니아 가솔린 자동차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물 절약을 하고 두 번째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그리고 세 번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그리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들을 심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로 우리가 살면서 CO2의 양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그마한 실천이 환경보호활동의 소중한 원동력이 되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